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랍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할까요 오늘? 네, 오늘은 인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예, 맞습니다. 저희 코너 제목이 생활 속의 인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인문학은 간단히 말하면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인문학을 달리 말하면 인간학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오태훈 아나운서께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람. 예, 맞습니다. 그죠? 인간이 사람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정의가 이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동물의 일종인데 단지 생각하고 언어나 도구를 사용하며 사회를 이루고 산다라는 점에서는 여타 동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인간이 가진 여러 특성을 나열한 후에 그중에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가진 특징만을 골라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접근은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반드시 옳은 방법도 아닙니다. 견유학파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에게는 플라톤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에서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은 털 없는 두발 짐승이다. 그러니까 플라톤도 사전처럼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특징으로 인간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털이 없다. 두발 짐승이다. 이런 겁니다. 인간은 동물인데 털이 없더라. 예, 그렇죠. 털 없는 두발 짐승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들은 디오게네스는 닭 한 마리를 잡아다가 털을 전부 뽑은 뒤에 플라톤 앞에 내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여기 당신이 말한 인간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털 없는 닭도 털 없는 두발 짐승이니까 당신이 말한 인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거 딱 던져버리면 당황스럽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허점을 꿰뚫어 본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이제 이렇게 차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상가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학의 거두인 공자와 맹자입니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공자님은 인간다움의 핵심을 어질인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공자가 말한 인이란 뭔가? 논어 안연편에는 제자 중에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해요. 즉 공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친해할 줄 알아야 인간다움을 갖춘 상태라고 본 겁니다. 또 그는 위령공 편에서 인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지켜야 할 도리는 인이지만 구체적인 덕목은 서이다. 여기서 서란 한자로 용서할 서자인데요. 이 글자를 파자해 보면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라는 의미로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공자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타인을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비로소 인간다움을 갖춘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철학자들은 털이 있네 없네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동양으로 오니까 이게 어질인자에다가 마음이 공유한다거나 확실히 이게 좀 깊이가 있죠. 깊이가 있고 공자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 같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님의 사상을 이어받은 맹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맹자는 인간다움의 본성으로 4가지 단서가 있다면서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사단이란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인 척은지심, 또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 또 겸손하게 양보하는 마음인 사양지심, 또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을 말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발전해서 인, 의, 예, 지 이걸 사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로 발전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맹자는 공자가 말한 인간다움을 좀 더 확장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맹자는 특히 사단 중에서도 염치와 관련이 있는 수호지심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염치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맹자는 이게 있어야 이게 인간됨의 기준이자 도덕적 행동의 출발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네. 무수호지심 비인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염치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 금수, 짐승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맹자의 주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치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 모렴치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말에는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염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개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 개인 말고 네. 인간 종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참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고대 그리스 철학자라 하면 되게 사상의 깊이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최종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람들은 인간을 스스로에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때 이런 말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묘한 힘을 가진 만물의 우두머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문인지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동물이나 자연은 노예처럼 부려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네. 일반인이 아니라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사람이 염치가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동물들이 인간이 우리 신인가 보네, 우리 예, 그렇죠. 왕인가 보네 이렇게 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우두머리로 뭐 투표해서 추대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속에는 맹자가 말한 인간다움이 결여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은 만물의 우두머리도 아니고요. 특별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다른 책 창백한 푸른 점이란 책에서 이 창백한 푸른 점이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 책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지구는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는 곳이다. 우리 행성은 우주의 어둠에 크게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세계처럼 보이는 지구조차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티끌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아가 그는 그 티끌 위에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간 긴데 들어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여기는 지구입니다. 그 네. 티끌.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장군과 황제들이 이 작은 점의 한 귀퉁이를 아주 잠깐 지배하려고 흐르게 했던 유혈의 강을 생각해 보라. 또 이 작은 섬 어느 한 구석의 주민들이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다른 한 구석 주민들에게 저지른 잔인한 행위를 보라.
그들은 얼마나 자주 서로 오해했고 서로 죽이려고 얼마나 날뛰었고 네. 얼마나 지독하게 서로를 미워했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조차 먼지처럼 점 하나에 불과한데 네네. 그 속에 또 살아가는 미미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마치 자신이 대단하고 우월한 존재인 양 날뛰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우리끼리는 뭐 되게 서로가 뭐 엄청난 존재처럼 얘기하고 예. 뭐 하고 또 저걸 또 점령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그렇죠. 시도들 싸우고 하고 하는데 진짜 보면 별거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염치가 없다는 말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갖추려면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인간을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면 인간성을 상실할 위험도 있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대체로 인간이 별로 대단한 존재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더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는 기초로부터 시작해 고상한 정점에 이르는 진화의 사다리에서 미리 예정된 최종적인 걸작품이 결코 아니다. 단지 무수하게 가지치기 해온 진화의 관목에서 제대로 자라는 데 성공한 격가지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진화의 정점에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껏 살아남은 수많은 가지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있다 이 소리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자연의 존재의 그냥 일부일 뿐인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는 말과 사물이란 책 마지막 문장에서 인간의 기원과 역사, 운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유의 고고학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인간은 최근의 시대에 발견된 형상이다. 그리고 아마 종말이 가까운 발견물일 것이다. 만약 어떤 사건에 의해 그 배치가 뒤흔들리게 된다면 장담하건대 인간은 바닷속 모래사장에 그려놓은 얼굴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푸코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근대적 인간은 그리 오래된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18세기 고전주의에서 19세기 초 근대로 넘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도 곧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하면 만약 어떤 사건에 의해 그 배치가 뒤열리게 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푸코는 배치를 뒤흔들 만한 어떤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대적 인간의 종말은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견입니다만 저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환경 문제, 네. 또 기후 변화, 또 인공지능의 발전 이런 것들이 어쩌면 푸코가 말한 배치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영원한 존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해서 살면서 가끔씩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각자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